성의 북쪽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성북. 수많은 세월을 거쳐온 지금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 이상이다. 도심과 서울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지역.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가 함께 머물러 있는 도시. 어디를 가도 가까운 게 좋다고 생각해요. 광화문을 가려고 해도 가깝고, 이제 성북천도 있고 명소들이 가까워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잠단지요. 서울 성곽이요. 미디어 센터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 쪽으로 약간 발달된 구가 아닐까 싶어요. 막 산도 있고 절도 있고 학교도 많고 되게 학생들과 가족들이 살기에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600년) 조선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비진 역사를 함께 해온 곳. 그 길목에 아로 새겨져 있는 성북의 문을 활짝 열어보자. 동소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넘다 보면 하나의 문과 마주하게 된다. 해화문은 서울 성곽의 4개의 작은 문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울의 북대문인 숙정문이 깊은 숲속에 있어 음기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통행을 금지시켜 해화문이 북대문의 역할을 대신해 사람들의 길목이 됐다. 백성들이 편리하게 지나다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했듯 그 은혜가 큰 문만큼이나 크게 느껴진다. 이 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해화문에는 다른 문의 문루처럼 용이 그려져 있지 않고 봉황이 그려져 있다. 삼선교에서 도남동 일대는 과거 울창한 산림지대였다. 온갖 새들이 모여들어 농사에 피해를 주자 새들을 내쫓기 위해 새들의 왕인 봉황을 그려넣은 것이다. 조상들의 재치가 엿보이는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북방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었던 해화문.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아픈 역사를 안고 있다. 병자호란 이후 사신들이 서대문으로 출입하면서 해화문은 관리소 홀로 성문만 남게 됐다. 그 후 영조 20년 물루를 복원해 지속적으로 관리했으나 일제에게 강점당한 후 관리를 전혀 못해 건축물이 퇴색돼 버렸고 도시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1928년에 물루를, 1939년에는 돌로 된 아치 성문마저 헐어버렸다. 중요한 문으로서 한때의 영광을 가졌던 해화문이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난 것이다. 길 한 구석에 해화문 터였음을 알려주는 표지석만이 그때의 아픔을 전하고 있다. 전봇대에 붙어있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시민의 힘으로 복원한 문화유산 1호 최순호 옛집이다. 이곳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지낸 최순호 선생이 1976년부터 작고할 때까지 살던 집이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순호 선생. 한평생을 한국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힘썼던 최순호 선생의 집은 주인과 무척 닮아 있다. 1930년대 지어진 근대 한옥의 모습. 작지만 들어오는 사람을 품어주는 안마당. 그 속에는 향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뒤로 돌아 들어서면 꾸밈없는 편안함을 담은 뒷뜰이 나온다. 사랑방 위에 최순호 선생이 직접 쓴 현판이 말을 건네는 듯하다.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그의 집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1957년)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2001년, 재건축 붐이 일면서 서울시 전체가 재건축의 광풍에 휩싸였다. 성북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2년 성북동 빌라 건축 붐이 일면서 최순호 가옥도 헐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시민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가 시민들의 성금을 모금해 가옥을 지킨 것이다. 그래서 시민문화유산 제1호로 불리며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됐다. 우리 문화를 지키려 애썼던 최순호 선생의 마음이 지금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 옆으로 홀로 서 있는 홍살문이 보인다. 이곳이 선잠단지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과거 성북동 일대 전체가 뽕잎밭을 이루고 있어 커다란 누에 농장이 운영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누에 농사의 풍년을 빌기 위해 선잠단지를 세워 기원을 드린 것이다. 선잠은 최초로 누에를 통해 비단씨를 얻은 서릉시에서 따온 말이다.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져 온다. 어느 날 서릉시는 차를 마시다가 실수로 누에고치를 뜨거운 찻잔에 빠뜨렸다. 그런데 고치에서 가느다란 실이 풀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양잠을 시작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왕비들은 친잠이라고 하여 손수 뽕잎을 따고 누에에게 뽕잎을 먹였는데 이것이 행해졌던 곳이 바로 선잠단지다. 뽕나무들이 잘 크고 살찐 고치들을 얻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곳에서 풍년을 기원했다. 당시의 제사단은 다른 데로 옮겨졌지만 선잠단지의 옛 터만은 아직 자리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이곳에서는 잠재례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 과거 왕비가 직접 참여했던 양잠 장려의식이 현대식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만이 남아 옛터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선잠단지를 지나 걸음을 옮기면 잘 지어진 한옥 기와가 나타난다. 수연산방이라고 써있는 현판 밑으로 작은 문을 지나면 한국식 정원을 아는 한옥 한 채가 보인다. 오래됐지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아름다움을 내뿜고 있다. 이 집에는 누가 살았던 것일까? 바로 소설가 이태준이다. 구인회에 가담한 이후 이화여전 강사,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 등을 역임하고 일제강점기 때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인정받았던 소설가다. 그는 이곳 수연산방에서 단편 달밤과 돌다리, 중편 코스모스 피는 정원, 장편 황진이, 왕자호동을 집필했다. 이곳이 이태준 소설가의 집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자 그의 이종손녀가 수연산방이라는 이름으로 다과와 차를 즐길 수 있는 전통찻집을 운영해오고 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햇살이 그대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오후를 느낄 수 있다. 커다란 창살을 통해 정원과 그 너머의 바깥 경치를 그대로 눈에 담을 수 있다. 글을 쓰다 멈춰진 손, 그 손이 닿는 찻잔, 그리고 풍경. 소설가 이태준이 멈칫했을 그 순간이 여유와 소박함으로 전해져 오는 공간이다.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다른 집과는 다른 방향의 집을 만나게 된다.
이곳이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살아생전 살던 곳이다. 시인이자 승려, 독립운동가였던 선생은 3.1운동으로 3년 옥고를 치르고 난 후 한동안 거처 없이 지내고 있을 때 지인들이 북장골 골짜기에 이 집을 마련해 줬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집은 여느 집과는 다른 북쪽을 향해 있다. 일반적으로 집은 남향으로 짓는다. 남향집이어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남쪽에 있는 일제 총독부 건물을 보지 않겠다는 선생의 마음이 표현돼 있다. 한용운 선생 스스로 총독부에 등을 돌려 앉기 위해 남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평생을 일제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으나 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치고 말았다. 선생은 어쩌면 이곳에서 고든 애국심을 찾고 잃어버린 나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무장. 신장로 옆으로 돌담을 두른 큰 문이 보인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3대 요정 중 하나로 큰 명성을 떨쳤던 삼청각이다. 돌담 너머로 울창한 숲이 둘러싸여 있어 신비로운 느낌마저 준다. 제4공화국 유신 시절 요정 정치의 중심이었던 어두운 과거 속에 여야 고위 정치인들의 회동, 1972년 남북 적십자 회담과 한일 회담 막후 협상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고 90년대 이르러서는 결국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후 도시계획에 의해 문화시설로 지정됐고 2001년 새로운 전통 문화공연장으로 조성돼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장 비밀스러웠던 장소가 가장 열린 장소로 변한 것이다. 도교에서 신선이 사는 집을 의미하는 삼청각 안에는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한옥이란 뜻의 일화당, 봄의 맑은 물소리로 마음과 정신을 씻어주는 그윽한 분위기의 청천당, 북한산이 보이는 운치 좋은 정자 유화정, 유화정 옆으로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1년 내내 청청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해 지어진 이름 천추당, 은은한 비추빛 향기가 드리운 아담한 한옥 취한당, 동쪽의 길한 기운으로 늘 정갈함을 전해주는 곳 동백헌. 이렇게 6개의 한옥들이 각기 아름다운 정원과 더불어 삼청각을 조화롭게 빛내고 있다. 만약 신선이 머문다면 이곳 말고 그 어디가 있을까 싶다. 삼각산 남쪽 자락, 고급 주택 사이로 사찰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삼청각과 함께 3대 요정 중 하나였던 대원각이 지금은 길상사라는 이름에 절이 됐다. 이곳엔 한 여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영아는 16세에 가난 때문에 일찍 결혼했지만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진양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됐다. 기생이 된 김영아는 평양연회에서 시인 백석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야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3년을 함께한다. 하지만 백석 부모님의 반대와 더불어 6.25 전쟁으로 백석이 북한으로 넘어가자 둘은 영영 헤어지게 된다. 혼자 남은 그녀는 길상사가 자리하고 있는 땅을 사들여 대원각을 세우고 큰 돈을 벌게 된다. 그러던 중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그녀는 법정 스님에게 대원각을 시주하겠다고 청하게 된다. 법정 스님은 이를 10여 년간 사양하다 1995년에야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어 청을 받아들였고 지금의 길상사라는 절로 바뀌게 됐다. 그리고 같은 해에 김영하는 법정 스님으로부터 염주 하나와 길상화라는 법명을 받았다. 훗날 한 기자가 김영한에게 물었다. 시세 1,000억이 넘는 재산을 시주한 것에 후회는 없는지요? 김영한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눈으로 대답했다고 한다. 1,000억? 그 사람 시 한 줄만도 못해. 김영한, 진양, 자야, 길상화. 사연에 따라 바뀌었던 한 여자의 이름.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한 마음. 그 마음 위에 이 절이 지어졌다. 건물 뒤뜰에는 그녀의 비석이 모셔져 있다. 길상사 안에는 관음보살상이 놓여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일반 보살상과 달리 성모 마리아를 닮아 있다. 어찌 된 일일까? 천주교 신자인 최종태 교수가 종교 간의 화합을 기원하며 제작한 상으로 천주교와 불교의 화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입적한 법정 스님이 설법한 곳으로 더욱 유명한 길상사. 길상사에서는 여유로움과 조용함 그리고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성북구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배어있는 두 고갯길이 있다.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힘들게 넘어야 했던 아리랑 고개와 미아리 고개가 그것이다. 아리랑 고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피난 가지 못하고 뒤에 처져 님을 원망하는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 성북구 도남동에서 정릉동으로 넘어가는 아리랑 고개는 옛날에는 정릉으로 가는 고개라 하여 정릉고개라고 불렸으나 1926년 나온규가 이 고개에서 영화 아리랑을 촬영한 뒤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영화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민족 정신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민족의 애환을 아리랑과 연결해 그 한을 풀어줬다는 것에 의미가 짙다. 지금은 춘사 나온규의 아리랑을 기념하여 매년 아리랑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서울 시내 전체 도로명 가운데 아리랑 고개로 불려지는 유일한 도로다. 지금은 그 옛 모습을 대신해 도로가 자리 잡았지만 그 고개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한민족의 고요한 정서로서 영원히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길에도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옛길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한 통로였으며 문화가 오고 가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했다. 길을 따라 걸으면 길이 화답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통해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